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15개 채널이 있는데 그중 13번 채널이 뉴스 채널인데요. 중국을 방문한 해외 정상이 시 주석과 회담 가지기 전에 인터뷰하는 까오뚜안 방탄 Leaders Talk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 오늘은 4월 13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문제로 CCTV 영상을 띄우지 않고 인터뷰 내용을 따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룰라 대통령님, 중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은 대통령님의 5번째 방중이고 방대한 대표단을 거느리고 오셨는데요. 심지어 지난 3월 계획하셨던 규모보다 더 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중국 방문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으신가요? 중국을 재차 방문하게 돼서 기쁘다. 중국과 브라질은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고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번 방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브라질은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싶고 둘째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의 강화도 매우 중요하고 또 양국 간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중국 학생들이 브라질로 유학 오도록 하고 더 많은 브라질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 오게 해야 한다. 우리는 정책을 제정해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논의할 건데 설령 이번 위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 그 영향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로 파급됐고 이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나는 중국과 우주 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이고 투자,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할 것이다. 이번 방문은 내용이 풍부하고 성과가 많은 방문이 될 것이다. 대통령님, 과거 2차례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을 브라질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소리와 지위를 함께 향상하는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3번째 임기에 브라질의 대중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브라질에 있어서 중국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는 이번 방중에 대해 낙관적이고 나는 양국 관계를 강화할 마음이 매우 강하다. 나는 첫 번째 임기와 두 번째 임기에 중국과 뛰어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번 3번째 임기에 나는 중국과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참고로 룰라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와 두 번째 임기는 2003년 1월부터 2010년 12월이고요. 세 번째 임기는 2023년 1월부터입니다. 이번에 지우마 허세프 전 대통령이 브릭스 신개발은행장으로 취임했는데 브라질과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지우마 허세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고 그는 룰라 대통령의 계승자이자 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브릭스 개발은행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재임 당시 수석 장관이자 전 대통령이신 지우마 허세프가 새로 은행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이번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브릭스는 어떤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요? 왜냐하면 단연간 브릭스가 글로벌에서 발휘했던 효력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토론 심지어 논쟁도 됐고요. 우선 이런 논쟁 또는 토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물이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한편으로는 적극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극적 역할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미국 친구, 그들은 어떤 새로운 창조에 대해 항상 우려를 표했고 은행이든 화폐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목적이 달러를 무역 결산 통화에서 포기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럽이 유로화를 발행했을 때 바로 그랬다. 당시 미국은 너무 기분이 나빴죠. 내가 보기에 통일적인 통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중국과 브라질처럼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없고 양국은 그냥 통일적인 통화 체계를 구축하면 되는 거고 양국 중앙은행이 함께 진행하면 되는 거고 본국 통화로 무역 결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새로운 사물이고 연구가 필요하고 사고도 필요하다. 나는 브라질과 중국은 두 개의 대국이고 또 거기에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사우디까지 더하면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브릭스 체계에 참여하면 우리는 거대한 경제 규모와 거대한 무역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급급히 신개발은행을 특별히 대단한 대형은행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반드시 냉정하게 일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믿고 신개발은행을 개발도상국을 향한 모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석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소리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과 절박함을 열정 넘치게 어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어디서 온 건가요? 이런 절박함은 어디서 온 건가요? 또 대통령님께서는 국제관계의 민주화의 필요성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유엔에서 이러한 사실을 꾸준히 밝혀왔다. 1945년 당시의 지정학 구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밝혀왔다. 유엔이 창설된 이유와 유엔의 구조는 이미 변화된 세계에 그다지 적용하지 않는다. 세계 지정학 구도는 이미 변화됐다. 일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안보리 토론을 거치지 않고 전쟁을 발동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더 강력한 세계 관리 구조가 필요하고 특히 평화와 기후 이 두 가지 문제를 토론할 때 더 강력한 세계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구조가 없다면 결정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에서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국은 자기만 생각하고 각 기업은 자기 이익만 고려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정확한 기후 정책을 제정할 수 없고 우리 인류는 생존할 수 없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고 더 아름다운 세계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중국, 브라질, 미국, EU와 모든 국가가 직면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분투할 것이다. 나는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패권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글로벌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중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이 응당이 포함돼야 하고 브라질이 포함돼야 하고 이를테면 나이지리아, 이집트, 멕시코 등 나라가 포함돼야 하고 인도도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기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만약 평화를 담론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전쟁을 담론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 또는 나토가 러시아 변경까지 동진하는 걸 담론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찾아내야 한다. 중국은 평화를 희망한다. 브라질은 평화를 희망한다. 인도네시아는 평화를 희망한다. 인도도 평화를 희망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단결시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평화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님,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중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12가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관한 건의를 제시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거기 전황은 여전히 심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건의를 제시하실 건가요? 나는 아직 맞춤형의 계획이나 방안을 제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방안은 많은 사람들이 교류한 후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는 EU에 대해 신뢰를 품은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EU는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했었고 시종일관 일종의 균형적인 역할을 했었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U는 이미 충돌에 직접 참여해버렸다. 숄츠 독일 총리가 올 초 브라질 방문 시에 나보고 EU에 무기를 팔아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라고 했는데 나는 그에게 NO라고 했다. 왜냐면 브라질은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브라질은 평화를 원하고 나는 대화를 통해 평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관점을 견지했다.
나는 러시아는 평화를 갈망한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도 평화를 갈망한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는 평화를 필요로 한다. 지금 세계에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구가 아직 10억이나 있고 불공평한 현상도 아직 상당히 심각하다. 그 지도자들은 전쟁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 세계는 평화, 일자리, 그리고 공평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나의 친구인 시진핑과 논의할 사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크고 다 같이 계속해서 교류하는 현상 자체가 평화를 갈망하는 나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중국의 존재는 전 세계가 이미 본 것처럼 중국은 오늘의 세계에서 필요한 존재다. 이 세계는 경쟁이 필요하다. 경제 분야, 과학 분야,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필요하다. 중국은 경쟁을 통해 하나의 대국이 됐다. 50년 전에는 중국이 2023년에 지금과 같은 대국이 되는 걸 믿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중국은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대국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과학, 기술, 생산과 엔지니어링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세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계는 단지 한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한쪽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국가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 나타났고 중국은 전쟁을 선동하지 않았고 각국과 발전을 논했다. 중국은 투자와 교육에 초점을 맞췄고 엔지니어와 생물학자를 육성했고 의사, 우주 분야의 인재를 육성해서 기존의 그 뛰어난 자들과 경쟁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이는 세계에 유익하고 이는 세계에 매우 유익하다. 나는 말하고 싶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투자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열린 G20 회담 제1차 회의에서 우리는 선진국들은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그래야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이 융자를 얻어서 경제 성장을 실현해서 중소형 공업을 구축하고 농업을 개선하고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 당시 그것을 실천에 옮긴 나라는 없었는데 중국은 해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질투해서는 안 된다. 기타 나라도 원래는 중국처럼 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렇게 해야 세계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야 세계가 더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오늘의 중국은 세계 경제의 경쟁 속의 일종의 균형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과학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균형 역량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는 우리 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식의 현대화의 길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가장 탄복해야 한 점은 이데올로기와 정당 건설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속 발전의 경제 모델을 창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과거에 가난한 중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고 과거에 브라질의 월급 수준이 중국보다 높고 브라질 경제가 중국보다 강해 보였을 때도 내 눈으로 봤다. 하지만 그 후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고 이는 중국의 정치적 능력의 구현이고 정치적 성숙함의 표현이다. 글로벌화에 따라 20세기 80년대 사람들은 중국 노동력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했고 중국인들은 유치해온 외국 기업을 활용해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 또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했고 이는 오늘날 과학기술 강국인 중국을 만들었고 경제와 공업 강국의 지위를 만들었다. 나는 중국이 이토록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매우 탐복한다. 몇 억 인구를 빈곤 탈퇴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에는 빈곤 인구, 빈곤 국가들이 아직 매우 많다. 예를 들어 2012년 브라질은 기아 현상을 해소했는데 지금은 다시 기아 인구가 나타났다. 이는 브라질의 정치와 경제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중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을 완전히 그대로 배울 필요는 없지만 부정을 위해 부정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무엇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이 왜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일부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 몇 세기 동안 일부 나라만 부강했고 일부 나라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공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진보함에 따라 분명한 것은 그들 스스로 세계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은 불안을 느끼게 됐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평등을 갈망할 뿐이다. 이건 내가 솔직하게 하는 말이고 이것이 브라질이 중국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님, 일부 나라는 중국이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경제무역 투자와 영향력을 신식민주의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논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브라질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브라질에서 하는 방식은 브라질 현지 기업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브라질이 중국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구, 공항을 건설하고 신흥산업, 화학기업, 신형투자를 진행하는 것, 특히 브라질 민중의 트레이닝과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브라질이 중국과 협력해서 대학 간 교류를 하는 이유이다. 더 많은 중국인이 브라질에 와서 공부하는 동시에 더 많은 브라질인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 솔직히 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식민관계의 존재도 본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투자하려고 하고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투자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미 근 한 세기 동안 아프리카를 식민했는데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투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다. 왜냐하면 중국이 강대해지고 있고 중국이 브라질의 경제 건설에 깊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이 브라질의 경제 건설에 깊숙이 참여하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나는 중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파트너 관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희망한다. 브라질 기업이 중국에 가서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와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런 관계의 구축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세계관을 가진 국가 간에 구축되는 것이다. 나는 세계에 대한 중국의 관점이 세계에 대한 나의 관점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인간적인 세계를 원하고 더 공평한 세계, 더 단결 우애한 세계를 원하고 서로 지원하는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일자리가 더 많은 세계를 원한다. 왜 세계는 하나같이 조화로우면 안 되나? 그래서 나는 중국이 그동안 거둔 성공의 탄복을 표한다. 나는 시주석과의 회담에서 미래의 더 많은 합작에 있어서 공통적인 협의를 달성하길 바란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적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단어로 중국 인민과 브라질 인민 간의 정을 묘사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브라질을 좋아하고 월드컵 경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중국 팬들이 브라질을 응원한다는 것을 아시면 대통령님께서는 놀라실 거예요. 그런 순수한 열정을요. 나도 중국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를 종종 보곤 한다. 나는 브라질 TV에서 방송하는 중국 축구 리그를 보곤 한다. 왜냐하면 매우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중국에서 축구를 하고 브라질 TV에서 그 경기들을 중계하니까. 대통령님,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는 대통령님의 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인생 경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챙겨야 했었고 8살에 거리로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했고 구두 닦기도 한 적 있고 그 후엔 기계 조립공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력은 대통령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는 생활이 나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고 나의 어머니는 아이를 12명 낳았다. 12명 모두 집에서 태어났고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12명 중 8명이 살았고 4명이 요절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다 일자리가 없어서 나는 물건을 팔러 다녔고 팝콘과 땅콩을 팔러 다녔다. 형제들은 귤, 숯과 생선을 팔았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저 마음속의 영웅이다. 어머니는 8명의 아이를 키웠고 우리는 커서 다 직업을 가졌고 다 가정을 꾸렸다. 나는 운 좋게 기술 교육을 받는 기회를 얻었고 직업 학교에서 노조에 가입하게 됐고 그 후 브라질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영원히 잊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의 직위를 떠날 때 어디로 갈지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직업이 아니다. 대통령은 브라질 민중을 대표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중들은 내가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 내가 브라질 대통령이 된 이유는 오로지 이 하나다. 최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 나는 가난한 국민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그들이 일자리가 있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직책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민들이 건강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집권하는 목적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교육이기도 하다. 대통령님께서 의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대통령님께서는 17살 금속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셨을 때 어느 날 기계를 조작할 때 산재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손가락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당시 병원을 몇 군데나 들렸는데도 적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런 경력들은 대통령이 되신 후 인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게 만들었나요? 사실 당시 손가락이 잘렸을 때 대체로 새벽 2, 3시였는데 아침 7시가 돼서야 병원에 갔다. 왜냐하면 당시 브라질은 병원에 가는 게 아주 어려웠는데 진료소도 없었고 병원도 많지 않았다. 지금은 브라질의 병원이 많이 늘었고 브라질은 공공위생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아주 훌륭한 위생 건강 시스템이다. 오늘날은 만약 누군가 손가락이 잘렸다면 치료받는 속도는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빨라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유일한 이유다. 네, 룰라 대통령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지난 4월 13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인터뷰 번역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찐종투였습니다.